3월 1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부요. 우리들 병원 의혹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주간조선이 보도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제보 등을 받아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에서 또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문정권의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들 병원에 대출되는 과정이 정권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책은행이 천억 빚을 져서 여기저기에 또 신한은행에도 260억 가까운 빚을 져서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산하기관까지 동원해서 1,400억을 대출해 줬는데 우리들 병원의 담보 가치는 973억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973억에 1.2 그리고 973억에 1.3 정도로 나눠왔을 때 대략 80% 미만의 수준으로 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고요. 그렇다면 대출은 최대로 800억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1,400억 대출이 되었나? 거기에는 이제 흔히 건설업계에 동원되는 부동산 PF식의 이제 온갖 장난들이 이렇게 개입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동산 개발 사업도 아니고 이미 있는 한마디로 너덜너덜해진 우리들 병원의 부동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상호 씨의 병원이 벌어들일 미래의 수익을 근거로 대출 모양을 갖췄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런 아무리 은행이 이 서민들한테 중산층들한테는 빌리러 가보십시오. 부동산이 있습니까? 담보 80% 이상 절대 안 빌려줍니다. 엄격하지요. 칼같이 또 이자 계산하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뭔가가 유착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뜯어먹을 게 있으면 은행이 금융기관이 그래도 제도권 은행들은 그렇게까지 무리는 권력에 엄청난 개입 없이는 잘하지 않는데 다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흔히.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어서 대출할 수 없는 기간에 대출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서 해주지요. 그런 일에는 반드시 뒤에 커미션이 연결되어 있거나 권력이 개입되어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관계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들 병원 문제를 지적한 뒤에 여러 부동산 전문가 또 은행에 계시던 분 또 이 금융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또 이렇게 만나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병원의 사건 핵심은 우리들 병원의 가치는 973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은 1,400억을 대선 직전에 대출해 줬습니다. 2012년에요. 자, 그러면 그때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지 않냐? 그럼 문재인의 척근이라는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이 무슨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를 받았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상기시켜 보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로 문재인이 거의 당선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개표 직전에 TV 카메라는 전부 문재인 캠프로 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캠프는 초상집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이 무리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신청을 했던 이상호 구원작전에 동원됩니다. 제가 요즘 황교안과 나경원을 비판했다고 야단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당을 만들어서 한국당과 경쟁을 하고자 합니까? 제가
지금 한국당의 비판에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있습니까? 누구는 저보고 뭐 위장보수를 하는데요. 썩어도 그쯤 된 썩은 소리 하는 인간들하고는 제가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위장보수, 그래, 위장보수가 아닌 진성보수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진성보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보수가 뭔지 다들 모르고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가짜 보수가 만들어낸 환상에 그걸 보고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꿈에서 깨면 어느 날 영화 아일랜드에 나오듯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는 이 장기를 이렇게 적출하는 일종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 그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계 일부가 트럼프를 하늘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장로님 황교안을 전도사 자격증도 있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미국을 비판했다고? 미국을 비판한 게 아니죠. 비건이나 트럼프의 일부 행태를 비판했다고. 어제만 했습니까? 엄청 했죠. 네가 미국의 상전이냐 하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과거의 한미 동맹이니 한미 우방 혈맹이니 이런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냉정하게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이제는 그런 우방의 관계가 그리고 동맹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건데 그렇게 과거의 사고에 젖어서 미국의 하늘같이 모시고 대한민국의 무슨 종주국이냐 바라보다가는 그것도 나중에 정신적 충격에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를 하늘같이 받들고 있는 터풍 환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깨고도 마지막에 트럼프가 살기 위해서 판을 한번 엎었다고 그걸 또 하늘같이 떠받들면서 역시 트럼프가 이런데 황장수 너는 지금까지 트럼프 욕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양심에 기대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 112명의 의원들 또 미국의 트럼프와 폼페이오, 비건 같은 사람들 비판을 하는 위치에 서야 그 비판을 들어먹기 싫어서든 어쨌든 예고해서 사전에 폭로시키든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평론하는 것이지 뭘 해도 트럼프 잘한다, 뭘 해도 황교안, 나경원 잘한다라고 하면 그런 평론이 왜 필요합니까? 치어리더야 한국당 근처에 가보십시오. 온 사방에 여의도에 밥 먹고 다니는 사람 중에 황교안, 나경원 치어리더가 수두룩 할 건데 권력이 생기면 인간은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 이런 말이 있더만요. 히틀러가 대다수의 국민은 이성보다 감성에 휘둘리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쇼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좀 깨는 이야기지만은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건방지다, 독선적이다, 네가 뭐가 잘났냐, 모든 사람을 깐다, 인상만 쓴다. 아니 그러면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문재인, 김정은의 똘만이다 이렇게 웃으면 좀 맛이 간 놈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심각할 때는 표정도 심각하고 이렇게 의휘도 심각하게 써야지요. 그래서 저보고 뭐 성질이 더럽다, 지랄이다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질이 더럽고 독선적이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게 뽕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경원하고 황교안한테 부탁합니다. 나경원을 황교안 앞에 얹는 것은 황교안은 요즘 존재감을 스스로 상실하면서 안 나서고 있어요. 나경원을 시켜서 하는데 4번이나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경원의 그 국회 발표문을 4번이나 이렇게 당에 회의를 하면서 살펴보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손혜원, 김경수를 빼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생각은 문재인 이름도 빼고 그리고 수석 대변인은 넣고 나경원만 좀 그 시기 한 줄 알았더만은 한국당에 다 그 시기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됐는데 밀어주자 뭐 어쩌고 하는데요. 황교안이 애입니까? 고검장 검사로 아주 빼대가 굵었어요.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고 이제 한국당에 들어온 신인이 아니고 구인입니다. 나경원이가 지금 몇 선입니까? 한 4선 이상 했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를 지금 한 지가 하루 이틀 됐습니까? 아니, 뭐 애들입니까? 나이가 50대 후반에 가고 있고 60대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잘하려고 하니까 밀어주자. 격려해주자. 아들입니까? 격려해주면 잘합니까? 저한테 보증 서세요. 몇 달 격려해줄까요? 그러고도 잘 안 되면 이름 딱 드러내고 나는 누군데 나경원하고 황장수랍니다. 황교안을 한번 밀어주자. 그래서 언제까지 밀어주고 안 되면 나부터 나서서 쫓아내기 운동하겠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이름 실명 드러내고 얼굴도 드러내고요. 그럼 제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은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거나 한마디로 당의 주요 당직을 맡는 순간부터 무한대의 책임을 각오하고 그 순간부터 영혼을 다 바쳐서 한마디로 이 소명의식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사람은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격려해주면 더 잘할 거 아니냐. 못한 게 비정상이고 못한 놈은 쫓아내야 되는데 못한 놈이 잘할 거니까 국민이 위로하고 잘한다 잘한다고 어루만지면 더 잘할 거 아니냐. 무슨 아들입니까? 초딩이에요? 그런 사고 속에서 당신들의 권리는 서서히 정치인한테 뺏겨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대다수 국민이 이성보다 감성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제가 갈 거고 솔직히 제 같은 사람은 좀처럼 욕하거나 뭐 구독 취소한다. 구독 나는 일주일부터 니 거 안 본다면서 댓글은 달아요. 그리고 구독 취소 제가 무슨 구독 취소 하루 이틀 당합니까? 있는 구독도 조작에 의해서 없는 구독으로 되는데 그거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계형 아니니까 마음대로 구독 취소도 하고 하십시오. 자, 우리들 은행 비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 병원의 가치는 부동산 973억 감정가. 그런데 대출은 1,000억. 흔히 감정가의 80% 이하의 대출. 그러면 우리들 병원에는 800억 이하의 대출이 이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1,400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감정가 973억을 100% 해줬다 칩시다. 나머지 400억은 뭐냐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출이 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상호의 빚이 주간조선에 의하면, 이것도 참말 할 때마다 주간조선에 의하면이라고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기자가. 내가 맨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도 내가 밝혀낸 게 많아요. 자기가 밝혀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주간조선에 의하면이라고 뺐다고 왜 당신 말 안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는 제 걸 인용해서 뭐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제 거 말 안 내냐 말 안 합니다. 어쨌든 원하니까 해줄게요. 그건 참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973억에서 이제 이 1,000억이라고 막 칩시다. 그러면 400억은 한마디로 우리들 병원이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 신한은행에서 이제 신한은행에 빌린 이상호의 빚을 또 신한은행에 260억 뿐만 아니라 곳곳에 엄청 있었겠죠. 빚이 한 800억에서 1,000억 됐다는데 1,000억이 맞을 겁니다. 그 1,000억 빚을 한마디로 산업은행에서 빌려가
다 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는 산업은행 하나에만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이상호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신탁을 걸고 병원 건물 973억짜리를 신탁을 거는 과정에서 무형의 가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73억은 이제 실제 있는 유형의 가치고 무형의 가치가 400억 이상 427억쯤 생긴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유무형의 가치가 1,400억이라는 산업은행의 대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대출을 할 때는 이제 신용이 중요하죠. 이상호가 신한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1,000억가량을 빚을 지고 있다가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들고 와서 빚을 다 끄고 산업은행으로 갈아탄 것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대환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 저 은행에 걸린 빚을 한 군데서 끌고 와가지고 다 갚아버리고 저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으로 말하자면 몇 달 전만 해도 2012년 3월에 파산 신청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상호는 개인 회생 신청, 파산 신청 아닙니까? 결국은 망했다라고 손틀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인 신용 등급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강남에 유명 병원을 하고 있고 원장이라 하지만 병원은 건물부터 누더기고 실제로 이상호는 그야말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물인데 이상호한테 무슨 신용 등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호는 신한은행에 260억 채무에 보증까지 이렇게 걸려 있었죠. 연대 보증인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상호에게 국책은행인 이게 우리들 병원이 이 법인격의 큰 병원도 아니고 사실상 개인 병원 큰 거에 불과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1,400억을 대출했다는 것은 원래 이 이상호의 병원의 가치 973억, 이제 지금부터 편의상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과 새로 생긴 가치 400억 이렇게 두 군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금융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400억이 어디로 갔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하는 것은 이 400억이 대출을 하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대출을 도와준 권력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자문한 금융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행에서 누가 정결권을 가지고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해 줬을까? 물론 대규모 여신, 거액 여신 같은 경우에는 여신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지요. 이사회 안에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고 또 산업은행 안에도 평가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 병원에 대한 1,400억 대출에서 기존의 대출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400억의 용도가 정결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졌을 거라는 거죠. 왜?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에는 우리들 병원과 거기에 원장 이상호가 신용이 너무 희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내에 정결권을 가진 누군가에게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는 거죠.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요?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 병원의 전 재무이사 발언이 60억이 김현장 같은데 수수료로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60억은 제가 볼 때 우리들 병원 몫인 1000억 안에서 그야말로 이 대출을 도와주는데 총동원된 사람, 자, 회계사무소도 있을 거고, 로펌도 있을 거고, 또 그걸 갖다가 한 일봐준 사람들도 이쪽 저쪽에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정도의 수수료에 적합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400억, 나머지 400억 부분이 이 대출을 갖다가 압력을 넣고 대출을 꾸며준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호 입장에서는 그러면 1,400억을 빌려서 지가 갚아야 되는데 400억을 떼준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자가 어디 있냐 생각하겠지만, 대출 받는 조건을 아주 장기로 이상호가 병원 운영해서 벌어서 갚고, 또 이상호의 병원을 부동산 신탁으로 넘겨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대출이 어느 시점에 갚히게 되면 이상호가 다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상호로서는 당장 1000억 빚 때문에 빚잔치하고 파산 신청하면 병원도 뺏기고 자기는 알거지가 되는데, 자, 병원을 부동산 신탁으로 잡고 거기에 또 무형의 가치를 보내서 1,400억쯤 대출해주면 한 400억을 누구 주더라도, 60억을 수수료 주더라도 자기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를 갖다가 상환하는 부분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매년 벌어서 이렇게 은행에 분납하게 되면 이상호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죽다가 하나님이 이 동아줄을 내리 보내가지고 건져 올려준 거지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을 다 은행에 빚지 가지고 돌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호는 길거리 쫓겨날 사람한테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1000억 좀 주고 400억은 이 신이 활동하는데 필요하니까 경비로 좀 썼게, 이 신 뽑는 경연대회가 곧 일주일 뒤에 열리니 뭐 괜찮아, 오케이 하니까, 뭐 감지 덕지지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래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970억 평가받은데 1,400억이 나간 부분은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공짜로 절대 안 만들어주지요. 이상호가 결국은 신탁으로 우리들 병원을 넘기고, 그리고 그 우리들 병원을 신탁으로 넘겨받은 산업은행은 그걸 가지고 이상호가 그러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갚겠다, 20년에 걸쳐 갚겠다 하면 산업은행은 가다가 이상호가 망해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자산 유동화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은 이상호의 우리들 병원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냥 대출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 있어야, 내가 가진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한해서 자산 유동화 정권 ABS, Asset-Backed Security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 신탁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부동산의 권리를, 위탁자가 이상호이고 수탁자가 산업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우리들 병원을 계약을 그 부동산 담보, 신탁 담보 거래가 성립된 이후부터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걸 갖다가 ABS를 발행해서 그걸 팔므로써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은 거기 들어간 돈 중에 상당수를 회수했을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출 소유권이 이상호기가 있고 건저당을 산업은행이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부동산 신탁 계약을 맺어서 일시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그 소유권을 산업은행으로 넘기고 산업은행은 이렇게 수탁받은 우리들 병원 건물을 토대로 ABS라는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해서 이걸 가지고 자금을 빌려준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일시 회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가 로펌이 나서서 이런 거래 사이에 명분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유들을 억지로 만들어줍니다. 과거 부동산 PF 등이 유행할 때 보면 도대체 내가 땅 계약만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 담보를 해줘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은행의 대출로 보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PF라고 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서 미래에 발생할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부동산 전성기에 횡행했고, 그러다가 저축은행 사태 생기고 은행들도 많이 물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감정한다. 그래서 정상 감정 가격으로는 절대 대출이 불가능한 부분을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뻥튀기가 작용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한국신용평가나 이런 감정에 보면 미래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감정하는 부분이 좀 횡행하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그럴 때 이제 은행들은 대출해 준 것을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갖다 일시적으로 자기들은 찾아오고, 이제 그걸 갖다가 산 사람은 누구냐? 실제로 큰손 개인 등이 투자 신탁 등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인수하는 겁니다. 자산 유동화 정권을요. 그럼 그게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자가 뭐 일반 금융 상품보다는 높으니까 이런 ABS 같은 거 위험 부담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줄 때는 항상 금액을 뻥튀기 시켜서 순 엉터리로 하고,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박살이 나겠지요. 뭐 건물을 가지고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했다면 건물이 나중에 뭐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하면 박살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수입을 예상해서 이런 유동화 정권을 발행을 하고 그 수수료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의 대출 수수료는 18%, 19%까지도 된다고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치를 넘는 400억은 정치권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뭐 60억이라는 것은 이런 자산 유동화 정권 등을 발행하고 지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논리를 만드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주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신용 등급도 적당히 이렇게 짜 맞추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빚쟁이 병원에다가 1,400억을 대출해 줄 때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판을 짜라고 이미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몇 달간의 여러 가지 그림을 짜고 그러면서 대선의 향배를 지켜보다가 2012년 대선에서 문척의 가능성이 보이자 이 대출이 전격적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통해 우리들 병원 건물이 산업은행에 수탁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논리가 억지라면 산업은행과 문 정권이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권에는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면 왜 정권의 실세들이 이 문제가 불거 터져서 시끄러워지니까 수습을 하려고 그 난리를 쳤냐. 산업은행은 어떻게 973억짜리 건물을 믿고 파산 신청까지 했던 사람의 신용을 믿고 1,4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었냐. 당시에 산업은행 내부의 심의기관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움직였냐.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입을 쳐닫고 있고 황장수가 말을 하는 것은 우스워서 그냥 뻗대기고 한국당은 절대 말 안 할 거니까 뭉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라고요. 한국당은 이 문제를 잔다크 나경원과 행복전도사 황교안이 직접 언급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에 총대를 메고 김태우 특검도 하고 신재민 청문회도 하고 손혜원 국정조사도 하고 문재인 부부 재특검도 하면요. 제가 앞에 황교안 앞에는 써라고 붙여주고 나경원 앞에는 잔다크라고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께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세상은 주고받아야 공평하잖아요.